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가 밥을 안 먹기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콘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또 부동산 이야기를 또 게다가 부동산입니다. 하겠다고. 얼마나 지금 날카롭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2% 배고프지 말라고 단백질러를 준비했습니다. 네.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오늘은 이거 먹어봤습니까?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네. 흔들 때마다 너무 흔들지 마. 자꾸 야한 생각이 들어서 네. 정프로도 와서 막 이거 막 단백질 막 하면서 참 말로 하기도 어렵고 자, 하면서 오늘은 먹고 있더군요. 그 박정호 교수님,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네. 특임 교수님 모셔서 예. 부동산 가격의 결정 요소라는 음. 주제로 부동산 이야기를 할 건데 아직 안 오셨어요. 뭐 조금만 기다리면 오십니다. 그래서 시간 남는 김에 네. 오늘은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단백질로 일단 괜히 단백질로 쓸데없이 있고. 새우깡 이런 거 사 드시지 마시고 네. 이런 거 단백질 아닙니까? 그렇지. 단백질. 저 이거 제가 부모님도 사드렸어요. 네. 2박스 사드렸습니다. 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시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성 INC. 지성 INC를 검색하시면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시계들이 나와요. 이거 말고도 막 다른 색깔도 있고 모양도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매우 저렴한 싸구려는 아닙니다. 가보시면 야 나름 가격이 좀 있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으나 네. 이건 사실 요즘 시계가 시간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인테리어의 포인트, 마이 센스 네. 그런 컨셉입니다. 예, 뭐 업계 1등이라서 조금 가격대가 된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나는 그런 건 없고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 예. 공부는 만들어 안 다쳤습니까? 그 이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그 하이라이트 3프로 TV 하이라이트. 이거 아직도 안 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거나 네. 대학생이거나 뭐 이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나 혹은 조카들을 군대에 언제쯤 보내야 안전한지에 대해서 네.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 좀 전에 오셨는데 하나만 더. 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딜팡이라고 있습니다. 골프 용품은 딜팡. 딜팡이 원래 그 이마트에 예. 골프샵을 운영하는 그런데요. 딜팡. 네. 뭐 거기까지 좀 요건 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근데 이게 뭐 저희는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3프로 TV 볼 때 광고주로 어떤 그 업체가 오는지만 잘 유심히 보셔도 예. 아 요즘 이 동네에서 뭔가 그 소비가 꿈틀꿈틀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인 광고 보구나라는 네.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박정호 교수님 박정호 왔으니까 오셨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시작해야 시작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만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막 뛰어와서 죄송합니다. 약간 숨 돌릴 시간 조금만 주시면 예. 박정호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실 테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셔보죠.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진짜 뛰어오셨나 봐요. 네. 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진짜 이렇게 갑자기 전력 질주할 줄 몰랐네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전력 질주를 하고 그래요.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 네. 네. 고생했네요. 숨을 좀 고르시고. 예, 골랐습니다. 땀도 좀 닦으시고. 네. 그러나 저희는 또 오늘의 주제를 들어야 공부는 합니다. 해야 예. 되니까. 예. 부동산 가격은 이것이 결정한다.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뭐 요즘 3% 저도 자주 보니까 어떤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나 요즘 뜸하게 불러주시길래 조회수가 안 나와서 안 부르시나 보다 싶어서 네. 요즘 조회수 많이 나온 걸 봤더니 다들 부동산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에서 부동산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네. 박 교수님이 또 한 부동산 하십니까? 한부동산. 한 부동산은 아니고요. 네. 원래 제가 클러스터 학회라고 거기 그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데 학회장을 했었었거든요. 지방 부동산 전문. 네, 그 12대 학회장으로서 부동산을 또 그때 산업단지를 주로 보려고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 그때 좀 해서 그걸 바탕으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흔히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그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들을 보면요. 크게 한 10가지 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10가지예요? 네. 하나를 가지고 논문들을 쓰죠. 올랐다 내린다 뭐 그거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거죠. 중요한 것만 해도 10가지나 된다. 예. 첫 번째가 위치.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렇지. 네. 두 번째가 부지. 예. 굳이 부지가 위치지. 달라요. 위치는 어디에 얼마나 접근했는지에 대한 바로 접근성. 로케이션. 지도에 점을 찍어라. 그렇죠. 이게 로케이션. 그러면 그 근처에 전철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직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렇지. 놀이터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게 위치고요. 예. 부지는 그 위치 위에 법적 용도. 뭐 1종, 2종, 3종. 상가냐, 그렇죠. 뭐냐, 아파트냐. 예.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지에 그러니까 그 부지 근처에 도로가 가까이 있는지, 그 다음에 향은 어떻게 되는지, 몇 층인지, 네. 뭐 소음은 어떻게 층간 소음 예. 이런 것들이 부지와 관련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건물 자체, 건물도 노후된 건물과 요즘 건물 이런 게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고 네 번째가 평판이에요. 레퓨테이션. 레퓨테이션. 예. 어느 동네들마다 다 평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렇죠. 평판이 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브랜드. 영향. 그냥 예를 들면 브랜드예요. 압구정동 그러면 그것만으로 먹고 들어가는 뭔가. 맞습니다.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 몇 개 했죠? 4개 했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이제 예. 시장 원리죠. 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가수요. 네. 예. 그다음 마지막은 10번째는 그냥 박정호만의 노하우까지. 야, 한 스푼. 박정호 한 스푼.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위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사러 갈 때 가장 많이 말을 하시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훅을 걸거나 원래 집주인이 훅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세권 얘기를 많이 하죠. 역세권. 그렇죠. 뭐 교세권이라고도 부르죠. 순세권, 뭐, 예. 뭐 수세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사러 가면 뭐 10층쯤, 15층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뷰 같이 보면서 네.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지하철역이고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중학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15층, 20층쯤 돼서 보면 다 가까운 거고 예. 또 보이는데 도대체 한번 엄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 얼마까지 떨어져야지만 역세권으로 일단 인정을 받아서 시세에 반영이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좀 넓게 봐줬는데 걸어서 15분 걸려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역세권이지라는 시절이 있었으나 요즘엔 5분 안쪽으로 붙은 것 같은데요. 10분 걸려도 이건 역세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 20분 걸려도 걸어다 괜찮아가 아니고 안 돼, 안 돼.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렇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역세권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요. 강남권 지역에서의 역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경과 강북 지역하고 뭐 강서 지역 이런 그러니까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 역세권으로 인정받는 그 범주가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역세권과 역세권 아닌 지역으로 점점 멀어졌을 때 시세가 떨어지는 그 가속도 그게 또 지역마다 달라요. 조금 멀어도 그냥 참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예. 조금 멀면 야 이거 사람 어떻게 살아 하는 동네도 있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거는 도보 기준으로 성인 도보 기준으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분까지는 사람들 봐준다. 그렇죠. 네. 전철역이 걸어서 성인 기준으로 10분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선으로 몇 미터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게 다 골목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대로변으로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분까지는 역세권으로 대부분 시세에 반영되고 예.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그게 인정이 돼요.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지하철역에서 집에 갈 때 어. 어디 저 공유 자전거 없나? 어. 이런 느낌이 들면 역세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왠지 힘들어. 힘들어. 약간 부담이야. 자전거 하나 살까?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역세권 아니고. 그렇지. 그냥 그런 생각 안 들고 그럼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역세권이다. 적절한 비유인데요. 어, 어. 그러면 네. 이 10분 언저리의 역세권까지는 프리미엄을 인정받지만 예. 그거에서 조금씩 벗어날수록 동일 평형 비슷한 주거 형태가 시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 시세가 떨어지는 속도가 강남 강북 중에 어디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냐 하면 당연히 강남 지역. 그러니까 역 자체가
뭐라고 하죠? 환승역이 있는 그런 데들 있죠. 예. 그런 데일수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급격하게 빠져요. 더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훨씬 더 급격하게 빠져요. 강남이 더 교통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통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네. 15분 거는 거는 나는 여기서 사람이 살 데가 아니야.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직업을 바꾸든가 내가 이 돈 주고 강남에 왜 살아? 국적을 이거. 바꾸던가 어떻게 지하철에서 15분이나 걸리는 곳에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통상적으로 강남이라는 곳은 예전과 달리 그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가 상업지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입구 바로 근처에 간판을 걸거나 그 입구 근처에 오피스텔에서 뭐 병원을 하든 뭐 하든 했었을 때 노출도가 가지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점점 방사형으로 막 여러 사람들이 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 효과라든가 직접 효과 이런 것들이 점점점 급격하게 희석되다 보니 강남은 입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요. 상가도 있고 하니까. 근데 강북은요? 강북도 뭐 강북은 나하고 비슷하던데. 예를 들어서 쌍문역이다, 예. 아니면 뭐 창동역이다, 또 어디 저쪽 어디로 할까요? 뭐 저기 공항동 근처에 네. 그쪽 그 뭐 역이다 그러면 네. 실제 그 역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은 그 동네를 주거 지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역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 말고 그 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추가적으로 놓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뜨내기는 안 도는 동네는 그렇죠.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강북 지역에서 역세권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크게 희석돼 가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의 접근성도 있고 놀이터에서의 접근성,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 이 거의 접근성이 있는데 예. 이 접근성을 지하철역을 제가 아까 도보를 한 10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다고 생각해서 다 10분 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바탕으로 실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다르겠죠. 그렇겠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양로시설, 이런 노양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저기 보이시죠? 저기예요 라고 했었을 때 고등학교 부지와 똑같은 반경에 떨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물리적 시간은 다르잖아요. 예. 어른들은 걸음이 되게 늦고 고등학생은 빠르니까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동네를 구매하셨을 때 그 근처의 편의시설로 접근성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지하철역까지는 예를 들어서 800m면 10분에 가지만 우리 어머니는 800m면 사실 1시간 걸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천천히 그렇죠. 걸으시면.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없는 거예요. 지하철역과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1km가 넘어도 아이들은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따지면 제일 가까워야 되는 학교는 어디겠어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1km 떨어져 있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세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판단하시고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물리적인 시간과 그 물리적인 시간이 이용 주체마다 다르다. 이걸 바탕으로 구매를 하시고 또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삼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어. 오늘 그 좋은 얘기 들었고. 아, 이 10개 다 해야 돼요. 벌써 결론을 가면 안 돼요. 아, 이거 10개 오늘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교수님. 앞으로도 또 맞는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보죠. 뭐 재밌어요. 그 대신 조금 더 예. 재밌게 해주시면 아, 그래요? 되겠습니다. 조금 텐션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못 보던 사이에. 숨을 쳐야 돼서. 그다음에 부지 말씀드릴게요. 부지. 네. 부지. 우리가 1종이냐, 흔히 2종이냐, 3종이냐? 그렇죠. 여기 부지에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또 중요한 요소예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한양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요즘 거기 아파트가 뭐 50억대, 60억대에서 이제 40억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예. 이제 손해 많을 텐데 얼마나 가슴 쓰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가장 큰 투자 목적은
용적률 상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투자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 재개발을 했었을 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또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70년대 후반에 그때는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200%까지밖에 허용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층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다시 지으면 지금이 300% 넘게 허용을 많이들 해주기 때문에 예. 쉽게 얘기해서 내 아파트 층수가 뭐 10층인데 15층이나 20층 가까이 지을 수 있으면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 거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채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봐도 단순 계산하면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그 중층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어디냐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반포는 개발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압구정이나 이런 개포 일부 지역하고 이런 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60억에서 40억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40억짜리 아파트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시세가 좀 떨어지는 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부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가 높이 짓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용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요즘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어서 종상향을 허용해 줄 것 같은 뉘앙스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예. 이 종상향을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사실 예전에 있었었거든요. 예. 그분들은 요즘 기대 심리가 훨씬 높아졌어요. 대부분 종상향하는 결정적인 권한은 요즘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 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종에서 2종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그런 것들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부지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5층짜리 아파트도 옛날에 재건축하면 막 떼돈 벌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동간 거리가 생기 넓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전체 땅이 되게 넓어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 가면 그렇게 넓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동간 거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바람에 왜 그렇게 그게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는? 재건축할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도 좁은데 왜 그렇게 널찍하게 졌을까요? 그 되게 궁금한데 제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한 아파트가 종암 아파트라고 예. 저쪽 종암동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분양이 안 됐대요. 예. 이유가 왜 저런 데서 하냐? 일단 어색하고 바람이 안 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괜히 지금 생각하면 왜?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바람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가 바람이 안 통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산다. 안 사는구나. 널찍널찍하게 진짜. 최대한 넓혀.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바람덤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게 1번이고 그럼 처음부터 왜 한 20층 짓지 왜 예. 몇 층만 졌냐? 짧게 왜 졌냐? 5층만 졌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10층짜리 못 지어서가 아니라 예.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른바 그 당시에는 건설부 주택과장 이런 분이 있었겠죠. 예. 야 아파트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 싫어해. 애들 정서에 안 좋아. 그러니까 5층까지만 해.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서구의 다른 아파트들은 네.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예. 6층이 표준이었어요. 6층이. 그래서 예전에도 마포 어딘가 가면 그 당시에 지었던 아파트는 6층인데 걸어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택과장이 숫자 5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5가 좋네. 그러는 바람에 동간거리 널찍널찍 5층 이상은 가지 마. 어.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그런 아파트들 딱 진짜 떼돈 벌었죠. 제가 사는 아파트가 50년 이상 되는데 딱 5층에 주차장 야외 주차장 진짜 넓어. 와. 바람 잘 붑니다. 아주 바람. 그런 게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대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원래 거기가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내에 사실 신규로 부지를 조성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원래 이렇게 600년 정도 같은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고 어느 정도로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광화문 광장 있잖아요. 이 광화문 광장이 생긴 거는 한국 전쟁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원래 헬기 뭐 비행기 활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경복궁 앞에는 이미 600년 동안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불법 점유해서 가게가 있으면 가게 앞에 노점 앞에 또 노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8차선 도로도 낼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 터지고 나서 수도가 잠시 임시 수도가 부산으로 내려가고 피난민들이 전부 다 내려갔을 때 당시 내무부 장관이 서울을 상황을 보고 전화를 했죠. 각하. 지금이 유일하게 도시 계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다 또 피난을 갖고 다 파괴가 돼서 지금이 유일합니다 했더니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지금 원래 우리가 하려던 토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바로 해라라고 해서 그때 을지로에도 공원 조성이 있었었고요. 명동에도 공원을 하나 만들기로 했었었고 그다음에 광화문도 초창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지를 넓게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허가 있는 사람들 밀어내려면 뭐라 할까요? 시위 아닌 시위를 엄청나게 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확 도시를 이제 잡은 거죠, 구획을. 예. 그런데 광화문 광장은 그게 다시 좁아진 이유가 광화문에 그 당시에 가장 권세가 두 세력이 모퉁이에 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땅을. 광화문에 광화문 쪽에. 예. 한쪽이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는 그 당시 부통령을 했던 인천 김성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사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법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던 안 하고 있던 원래 우리가 쓰던 부지를 갑자기 정부에서 확 뒤로 밀고 대도로를 만든다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동아일보는 안 돼. 우리는 원래 위치대로 앞으로 다시 땡길 거야. 해서 다시 들어왔고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데가 감리교회관이라고 있어요. 종교단체죠. 지금 거기 동아면세점 있는 그 건물인데 종교단체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세력이거든요. 우리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광화문 광장보다 좁아졌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풍문들은 많은데 다 사실과 다르고요.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가는 그 도로의 폭이 그렇게 그렇죠. 생각보다는 좁아졌다는 거군요. 서울은 뭐 여러 풍문들이 있어요. 어디가 뭐 바람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다 사실과 다르고 예. 서울시의 모든 사사를 보면 땅 하나를 확보하기 위한 정말 처절한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저 동부 이천동 쪽에 네. 한강변의 아파트는 넓게 지을 수 있었던 건 동부 이천동은 원래 땅이 아닌 지역이 많거든요. 무슨 소리냐? 매립지인가? 매립지인 거죠. 동부 이천동은 대표적인 백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압구정동과 원래 저기 어디냐면 노량진 사이에 예. 거기도 섬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섬을 그 현대건설하고 그 당시 동아건설하고 대림건설이 전부 그 파서 예. 그리고 그 땅을 그러니까 그 섬을 이제 바다로 강으로 가라앉히고 그 모래들로 이쪽에 압구정 제방 쌓고 반대쪽에 또 동부 이천동 쪽 제방 쌓고 이렇게 해서 만든 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 같은 경우는 활용에 좀 뭐랄까요? 수월성이 있거든요. 임자가 없으니까. 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널찍널찍하니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매립지를 한번 제대로 재미를 봤던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은 대표적으로 땅의 중요성을 현대그룹이죠. 현대자동차 예, 그룹. 예. 땅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 서울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일부를 강남으로 내려보내면서 그 땅의 부지를 그 건설회사들에게 팔았었는데 네. 그리고 또 일부 건설회사들은 그 일제 시대 때 어떤 뭐 일본 뭐 그쪽에서 쓰고 있던 거를 본인들이 싸게 매입했거든요. 그 중에 한 땅이 지금 서울 시립박물관이 있는 부지예요.
예. 어디냐면 그것도 광화문에서 저쪽 그 우리 마포 쪽으로 오는 길 중간에 보면 강북 삼성병원 가기 전에.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박물관 부지가 있는데 네. 그 땅이 원래 현대그룹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예. 거기에서 현대그룹이 연수원을 짓겠다고 일단 놔두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 부동산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아니 특정 건설사들이 이렇게 땅만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사대문 안에 이제 입추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이든 뭐든 생활 편의 시설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라도 더 지어야지 했는데 그런 뭐 여론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현대건설에다가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사고 싶다 한 거예요. 그때 현대건설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뭘 달라고 했냐면 지금 구의역 있죠. 구의역 지역도 거기 아파트 단지가 현대아파트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넓은 그 구의역 지역이 원래 또 백사장으로 있었던 것을 매립했어요. 네, 전부. 거기 땅이랑 맞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현대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서 또 엄청난 차익을 누렸었죠. 바로 그렇게 서울 안에는 땅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확장할 수는 없어요. 행정구역으로 바깥을 그냥 서울이라고 명칭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흔히 말한 도심지 한가운데를 더 공급하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가치를 진작부터 60년대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게 현대건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삼성역에 그거 10조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그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이 선대 때부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가치 상승 이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 여의도도 원래 이 정도 부지가 아니었어요. 예. 여의도하고 밤섬 두 군데 예.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었었는데 밤섬에는 특히 휘성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성씨를 가지고 있는 시족 그 시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밤섬에만. 예. 거기에서 주로 뭐 양봉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국가에서 다 나가라.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줬던 지역들이 다른 데 좀 옮겨주게 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좀 부지가 높았는데 네. 그 모래와 자갈과 이걸 다 캐서 여의도로 확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의도는 원래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작았다 이거죠. 작았어요. 근데 밤섬 캐서 살을 붙였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윤죽천 근처에 제방 쌓는 거 있잖아요. 그 제방 쌓는 게 다 밤섬에서 나온 돌로 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 뚝을 쌓으니까 이제 부지가 좀 더 넓어졌죠. 그럼 지금 63 빌딩도 물 위에다 지은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 윤죽천 근처의 벚꽃은 그 당시 제일교포 사람이 한국에서 수도 한가운데 수도 근처에 이렇게 대규모 맨하튼 같은 걸 개발한다고 하니 이건 분명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당시 시세가 정말 비쌌던 벚꽃을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벚꽃을 심어서 이쪽이 그 여의도가 벚꽃 축제니 이런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주 봄에 막혀서 죽겠습니다 아주. 진짜 여러분 진짜 서울에 벚꽃 이쁜데 진짜 많거든요 이제. 진짜 여의도는 이제 그만하도 마십시오. 여의도 벚꽃 진짜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땅이라는 게 정말 어디서 솟아나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특히 당시 건축법상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를 짓기가 여러 가지가 좀 우리나라 기술이 무리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압구정 한양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 용적률이 190%예요. 200%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지으면 한 400%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 거기는 그런 이유로 오랫동안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에서 그러면 부지라는 부분에서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용적률을 500%, 600%로 올리는 건 어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됐죠. 바로 반포예요. 반포? 반포에 옛날에 주공 아파트 있었을 때도 용적률이 200% 언저리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200% 근처에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용적률로 도로를 그렇게 낸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400%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군데군데 같이 지어버리니까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히겠죠. 엄청나게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주택을 추가 공급해서 얻는 편익도 있겠지만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또 커지는 거예요. 무슨 환경평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용적률 하죠. 높여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1970년대랑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용적률은 서울 시내는 200%까지만 허용했어요. 그러다가 노태우 정권 때 주택 뭐 400만 호, 200만 호 건설하겠다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그때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300%까지 올렸었고 예. 그 뒤에도 서울에 집을 너무나도 많이 원하다 보니 도저히 땅은 없고 다시 용적률을 400%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400%까지 올리니까 이게 교통 대란이 너무 심해지는 지역들이 곳곳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50%에서 300%대로 다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어떤 부지 자체를 더 활용하는 걸로 서울 시내에 뭔가 주거 지역을 더 공급해 보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만약에 단기간에 뭔가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 더 늘려야 된다라는 판단이 정책적으로 생긴다면 이 부지가 갑자기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상업시설로 활용 가능한 걸 넣을 수 있는 부지로 바뀐다면 이거는 엄청난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부분적으로 벌써 공약을 바꾸려고 뭐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럼 아파트들의 용적률 그 땅 용적률이 높아진다 다. 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뭐 얘기한 동네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어디예요? 서울 한강을 근처로 지그재그로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 성수동, 뭐 그런 지역이죠. 압구정동. 네, 그런 지역은 더 올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지 안에서 또 중요한 게 향과 층과 소음인데요. 뭐 이 중에서 향. 소음을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음. 많은 분들이 층간 소음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1980년대 아파트들 그때는 건축법이 미진해서 층간 소음이 심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유보다도 건설 회사들이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층간 소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무슨 소리냐면 용적률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용적률 아래서 몇 개 층의 아파트를 올리느냐가 이 사람들은 돈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건축 자재를 넣어줘야 돼요. 한 층마다. 네. 그 건축 자재를 한 층마다 넣어주면 30cm에서 40cm 사이에 층의 두께가 더 생겨야 돼요. 예. 그러면 10개 층의 아파트라고 치면 30cm 정도로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쿠션을 더 넣었다고 치면 단순하게 네. 말하면 네. 그러면 얼마예요? 10개 층이니까. 곱하기 10이지. 그러면 3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 층을 더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건설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다. 10개 동에 한 층씩을 더 덜 올렸다. 그럼 한 동에 아파트가 몇 개씩 있을 때 생각해보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법이 없는 그런 것보다도 예. 건설사들이 추가적으로 한 층을 더 빨리 올리기 위해서 한 층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장이라는 걸 다니다 보면 원래 여기 용적률이 얼마죠? 그럼 얼마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 준공된 건물이죠? 몇 년도입니다. 그럼 그 당시 통상적인 아파트 층고가 있거든요. 한 층에. 예. 그런데 그 한 층에 층고 곱하기 용적률 했는데 한 층이 더 높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거는 여긴 층간 소음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지 안에 이 소음이나 향과 층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들을 보면 남향인지 동향인지 북향인지 서향인지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같은 모델이 얼마 가격 차이가 나는지 층도 로얄층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동네마다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러 갔었을 때 어느 동네 아파트인데 향이 어느 향이고 층이 어느 향이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른 물건 요즘 얼마 거래됐으니까 시세 그 정도 해요. 이렇게만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예. 네. 향과 층이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서 낮춰야 되고 깎아야 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남향이냐 로얄층이냐 뭐. 네. 그리고 향 층 어디입니까?
신매층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노얄층에 대한 개념이. 근데 요즘 같이 이제 층수가 되게 높은 층에서는 뭐 9층에서 15층 사이를 로얄층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에 10층 아파트일 때는 9층이 로얄층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것도 바뀌어가서 중간쯤이 로얄층이다가 요즘엔 높은 쪽이 로얄층이죠. 제일 요즘 짓는 거는 다시 높은 층이 로얄층이 됐죠. 네. 높은 층이 네. 제일 꼭대기는 더워서 안 좋습니까? 그거는 펜트하우스라고 또 다르게 분양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펜트하우스 질문은 아닌데 네. 펜트하우스는 이제 20층 아파트의 맨 위에 따로 하나 짓는 마당도 뭐 좀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죠. 옥상에 짓는 집 이거 펜트하우스고 옥상에 짓는 개인 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별도고요. 15층 아파트에 15층이 좋으냐 14층이 좋으냐 뭐 그런 거죠. 15층 아파트의 15층은 덥습니까? 덥습니다. 덥죠. 엄청 덥죠. 자, 덥고 그다음에 춥고 덥고 춥고. 우리가 동부이청동 사시니까 한강 조망하는 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게 바로 조망권 자체의 가격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한강 보이는 걸 얼마로 쳐줘요라고 했었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동아파트에서 제 층은 안 보이는데요. 제 위에 층부터 보이는데 가격이 딱 4천만 원 차이 나요 하면 한강을 본다라는 그 자체로 시장에서는 4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망을 확보한다는 게 아파트 시세를 올리다 보니 성수동 쪽이랑 저쪽에 그 지금 어디냐면 갑자기 동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목동에서 좀 더 그 강변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하여튼 그 동네랑 아파트가 독특하게 지어지죠. 각진 아파트가 아니에요. 라운딩이 돼 있거나 예전에는 한강변에 아파트를 지으면 한 면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각으로 모서리로 보이게 돼 있어요. 비스듬하게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방마다 조망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아파트 각을 틀은 거예요. 예. 그렇게 했었을 때 가치를 더 인정받게끔 하려는 건설회사의 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인 거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고요. 염장동, 가양동, 염창동. 염창동. 예, 염창동에도 강변에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면 한 면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가 틀어진 아파트들이 좀 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보면 거실에서도 한강이 보이고 어느 쪽 방에서도 한강이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부지에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수님 한강 보이는 프리미엄은 앞으로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제는 뭐 촌놈들이냐 한강 그렇게 못 보게 이런 쪽이 될까요? 예전에 그 선배님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선배님들이 한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인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 그 국책 뭐 연구원으로 왔었을 때 그때 내부에서 뭐 논의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던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어디를 공부하던 간에 똑같은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강이 물이 보이는 곳은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 어디에서 공부를 하던. 그래서 한강이라는 근처가 맨날 백사장이었다는 건 상습 어떻게 보면 침수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옥신각신 했었을 때 이쪽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 아니다. 강이 보이는 곳에 제방을 쌓고 강을 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 이거는 무조건 가장 비싼 아파트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추세가 변화된 나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강이 보이는데 북향이면요? 정말 애매하네. 왜냐하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원래는 강북 지역이 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다 남향이잖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쪽은 오히려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을 바라보는 네. 반대로 쭉 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남향의 반대로 보이는 거죠. 한강은 잘 보는데 햇빛이 안 들어와. 아파트가 그래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아파트가 북향이라는 건 남향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파트는 통풍이 되잖아요. 네. 북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는 그냥 뒤쪽은 남쪽인 겁니다. 뒤쪽은 남쪽이죠. 네. 뒤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한강을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북향 아파트가 아닙니다. 지금 안 살아봐. 그게 남의 아파트인 안 거고요. 살아봤어요. 지금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 네. 우리가 향이라고 부르는 거의 기준이 어느 방향일까요? 예. 주 출입로예요. 아 출입로가. 예. 아.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는 주 출입로를 남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 강변 쪽이 북향이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강변 아파트들을 한번 보러 갔었을 때 예. 뭐라고 했냐면 분명 강 남쪽은 강 쪽이 북향이잖아요. 예. 저한테 훅을 걸었던 공인중개사분들은 어. 야경이 좋아요. 야경이 좋아요로 야경 했었던 좋지, 것 야경 같아요. 좋지. 네. 자, 그래서 부지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민거리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자체인데요. 이 사실 저는 요 근래 이제 짓고 있는 건물이 나중에 명품 건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일자 기준으로. 요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그 요즘 짓고 있는 예. 곧 준공되거나 현재 짓고 있는 그렇죠. 골조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그걸 매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으로 완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짓고 있는 게 예, 안 된 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은 자연스럽게 뭘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천천히 지어요. 천천히 짓는 게 아니라 내장재 기타 뭐를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죠. 원래 처음 계약할 때쯤에는 마루바닥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를 갑자기 이태리 대리석으로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옆에 벽에 벽난로를 설치해준다든가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매수에 유혹을 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그냥 깔아주고. 그래서 사실 아파트들 중에서 건설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실제 거길 가보면요. 와, 요즘 아파트와 유사할 정도로 내외장재가 정말 좋은 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광명 쪽에서 LG 쪽에서 자이 쪽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했었었고 그리고 청라랑 송파도 일부 그렇게 해서 미분양 난 것들을 해소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짓다가 짓다가 중간에 그럼 분양 받은 사람도 괜히 졸지에 더 시스템 에어컨 그렇죠. 공짜로 받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냥 깎아주면 되지. 차라리 그 싸게. 깎아주는 것보다 그게 더 남는 거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 깎아주기 네. 싫으니까. 네, 돈을 내시면 우리가 이걸 해드리겠다고 하면 그 사이 마진은 붙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나중에 이사를 가실 때 2022년, 2023년, 2024년에 저희 준공한 겁니다라든가 그때부터 짓고 있었던 아파트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여기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내 돈으로 안 해도 되는 아파트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도 준공일자 우리 많이 안 보시는데 예.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준공일자가 싶고요. 언제인지 예전에 IMF 때 지은 아파트들은 뭔가 부실 공사가 많다고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빼먹고 내장재 빼먹고 단열 조금씩 빼먹고 이래서 건물이 엉망이다. 그럴수록 좋죠. 그래야 빨리 재건축될 거예요. 금가고 있다? 예전에 와우 아파트가 그랬었죠. 예.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납품하는 하청업체, 골조, 철근 예.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다 다른데 예. 철근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자기가 철근 몇 개 빼도 시멘트 잘 발라지면 멀쩡하는 거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네는 철근 몇 개 뺀 거고 시멘트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철근만 제대로 들어갔어도 시멘트에 좀 희석됐어도 뭐 문제 없으니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정부 사이드에서 이런 감리를 정말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 준공검사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업그레이드를 더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집값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계속 들으시면 지금 분위기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집값에 대해서 네. 집값에 대해서 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바로 건너갈게요. 네. 수요 공급을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경제학자들이 제일 집값 예측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게 항상 많이 어긋나 버려요. 일단 첫 번째로 집값이? 일단 첫 번째로 수요 공급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뛴다. 그럼 공급을 더 많이 해서 가격을 낮춘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네.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부터.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가격이 뛰었다고 해서 그 지역의 공급을 더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동네는 수도권이 아니라 상당 부분 다 서울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데 살고 싶은 것인데 예. 거기 없으니 신도시 1기, 2기, 3기까지 해서 점점 멀리 지어지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자꾸 변두리에 돌잖아요. 네.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서울의 공급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는 부지, 땅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늘렸어요. 그때 땅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싸게 매립지라는 형태든 이걸로 늘렸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부 10대 재벌이 그중에서 건설에서 안 가지고 있는 재벌이 있습니까? 다 그때 재벌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의도라는 이 땅도 국가가 세상에 여기 딱 왔을 때 그 당시 또 준공일자에 서울시장이었던 사람부터 해서 전부 자기의 어떤 육성으로 남긴 게 있거든요. 보면 이런 부지는 저도 다시는 못 조성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의도는 이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까지가 완벽하게 평지예요. 예. 전국에 이런 부지는 없어요. 어디든 오르막이 있다가 다시 좀 내리막이 있거나 네. 이게 평탄화가 안 되어 있는데 예. 여의도만 100% 평지예요. 여의도에서 언덕 보셨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땅을 서울시에서 거머쥐고 나서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건 사업들 여러 개를 풀자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그럴 수 있는 땅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공급을 못 하는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뭘로 디펜스를 하죠? 제일 좋은 게 공급인데. 그리고 지금도 경기 안 좋아지면 지방에서는 전출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예.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회사 본사는 그대로 있지만 네. 지방에 있는 1공장, 2공장, 3공장 중에서 공장 하나는 문 닫아요. 폐쇄해요. 예. 예.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도 예전에 경기 정말 안 좋았을 때 군산에 있는 중공업은 폐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어느 동네에 있는 공장은 폐쇄합니다. 그럼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동네 근처에서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 산업단지는 비슷한 업종들을 묶어 놓는데 그 앵커 기업이나 그와 유사한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 회사도 어려워지고 길 건너 있는 회사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다른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없으니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서울에 올라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수도권과 서울은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지금도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겠다고 3, 4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딜레마가 하나 더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집을 지어주고 더 집을 지어줬으니 추가적인 편의시설로 환승역에 뭐 지하철 옛날에 4, 5선까지 있었던 게 5, 6, 7, 8, 9 막 계속 늘렸잖아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살기 더 좋아진 거죠. 교통시설이 편해지니까. 더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다 보니까 공급을 못해요. 그럼 공급 못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건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수요 말씀드릴게요. 예. 이 수요라는 게 이제 어떻게 형성되냐면 세 가지인데요. 가장 크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 숫자, 가구 숫자, 일자리 숫자예요. 네. 그런데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나 아니면 인구학을 공부하신 학자분들 이런 분들은 인구 소멸과 부동산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앞으로 마주칠 부동산 시세에 인구학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 인구는 너무 천천히 변화하는 변수거든요. 결국 인구 소멸되겠죠. 우리 예. 이 추세로 가면. 예. 자, 그런데 그 추세가 바로 지금 우리 집값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기에는 너무 느리게 변화되는 변수예요.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거에 버퍼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 더 있죠. 뭡니까? 가구예요. 가구. 가구? 가구 숫자 늘잖아요. 분화되니까 그렇죠. 1인 가구 생기고. 옛날에는 인구 숫자가 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인구가 느니까 필요한 주택수도 이렇게 똑같이 선형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옛날을 돌이켜봤더니 필요한 가구 숫자는 선형으로 늘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가족주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도 한 집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인구가 늘어도 가구가 더 안 필요한 거야. 집이 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집 주거는 계단식으로 더 필요했었어요. 예. 대가족주의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 되다 보니
한 사람 더 생기면 어느 순간 분가하다 보니 그 한 사람씩이 그러다 보니 집이 가구 수가 거의 집수처럼 이제 늘어나고 있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인구는 주는데 가구 수가 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과정을 다른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이 숫자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전부 뭐냐? 일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요 최근 10년 동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킨 동네들을 전부 보면 급격히 일자리가 늘어난 동네예요. 용인에 갑자기 반도체 단지 들어섰대더라. 예. 화성에 갑자기 뭐가 들어섰대더라. 평택에 삼성에서 공장을 또 지었대더라. 동탄에 삼성 사람들이 많이 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 상승을 견인했던 예. 가장 큰 요소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10만 개 생긴다. 어느 회사가 이전해서 그러면 주택 수요는 10만 개로는 모자르죠. 10만 개에다가 협력해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또 서비스 제공할 상권 형성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상가 운영하는 사람 또 이사 오겠죠. 따라서 10만 개 일자리 생기면 플러스 알파의 주거 수요가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라는 건 일자리에 가장 큰 부동산 수요라는 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 자 최근 그럼 지역마다 따로 통계를 내서 예. 일자리의 개수가 어디에 다 생기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의 일자리 개수가 더 생기느냐?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더 생기겠죠. 그렇죠. 수도권에서 더 생기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내가 고용주의자 근로자인 그런 일자리까지 카운트를 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일자리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는 더 늘어야 정상이겠죠. 예.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 오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인 현상인데 부동산학 개론 강의에 특강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학 개론, 그냥 원론에 해당되는 경제 원론에 해당되는 걸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당연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뭘 사야 돼요? 자산을 사야 자산을 사야 되는데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그러면 요즘 같은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구간 때는 원래 전세를 살면 안 되죠. 전세를 살면 그 전세 금액은 결국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현금 가치는 유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원래 결국은 예. 시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세가 물가 상승률보다 미치지만 원래 장기 과정은 수렴하거든요. 그럼 다시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예. 건축 자재부터 해서 다 집 짓는데 가격 올라갔으니 그것도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율이 당분간 급격히 안 떨어지거나 2%는 아니더라도 2몇 %나 3% 왔다 갔다 해서 1, 2년 더 간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을 더 사야 될 원래는 요인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화들이 사실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단 딱 하나 부동산의 마이너스를 지금 쳐야 되는 그 마이너스 부분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가수요예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학자들이 이 가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뭐가 가수예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요와 가수요의 마음이 혼재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원래 가수의 마음이 없는데 부동산 다 오른다? 나도 이때 그렇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원래 가수요인데 예. 그 가수요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야 그냥 요즘은 뭐 팔아도 팔리지도 않으니 그냥 내가 여기 당분간 살래. 살아야겠다. 실수요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이 가수요라는 걸 정확하게 디파인해서 매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부동산 수요가 인구수, 그다음에 가구수, 일자리 이 세 가지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요소들이에요. 예. 어느 동네에 일자리 얼마 생길지. 왜냐하면 삼성이 거기 이전 계획 발표하고 몇 년도부터 거기 공장 완공되더라. 직원들은 며칠부터 거기 출근한대더라 하면 알았어. 그 근처부터 우리가 부동산에 입주해야 되니 그럼 우리도 택지 조성하고 해서 아파트도 그 근처 때 최종 분양 다 완공 끝나서 입주할 수 있게끔 할게. 이렇게 국가가 대비할 수 있어요. 예. 인구 숫자와 가구 숫자는 더 느리게 변하니까 이것도 대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느냐? 이 가수요 때문이에요. 한 번 오른다라는 분위기와 심리가 생기면 야 나도 하면서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요가 폭발하면 단기간에 20-30% 진짜 단기간에 몇 년 안에 2배 오르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이 급등한 게 전부 뭐겠어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가수요라고 봐요. 네. 영끌해서 집 산다는 바로 이런 가수요는 예측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그 가수요가 소멸됐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부동산이 일어나는 현상이 모르겠어요. 다시 또 가수요가 생기면 제가 또 틀린 거지만 어떻게 된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부동산 그게 지금 서울만 하면 한 20% 평균 떨어졌거든요. 예. 그럼 20% 평균 떨어져서 급등한 게 원래 7년, 8년 거쳐야 올라가는 그 구간의 원래 상승 속도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좀 쉬었다가 저는 그 뒤에 서울의 집값들 특히 서울에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는 동네 집값들은 또 오를 것 같아요. 일자리도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어려워도 더 좋은데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강남 근처로 오면 강남으로 가고 수도권에 있으면 서울로 진입하고 싶고 서울에서는 강남으로 가고 싶고 뭐 이런 거. 뒤에 이제 배후 수요가 있으면 그래서 잘 안 빠지는 건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잡히거나 오르면 크게 오르거나 난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잘 10분 남았으니까 네. 다른 나라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에르메스 백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거 똑같아요. 네. 되게 그런 나라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집을 사고 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안 삽니다. 렌트를 해. 너 집 있니? 그래서 있어.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런 나라들은 그냥 올랐나 보다 예. 라고 생각하죠. 마치 원자재값 오르고 유가 오르고 철강석값 오르고 뭐 그러는 것처럼 지구 평균 기온 오르는 것처럼 집값이 오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다지 안타깝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은 있는데 집은 안 사고 기다리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그놈의 청약 통장 때문에 집값이 네. 오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게 돈인 세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집 자산도 있고 소득도 꽤 되는데 집을 안 사고 버텨.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줘. 아직 안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종족입니다. 네. 이런 종족이 뭐 10명쯤 있으면 괜찮은데 네.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집값이 오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 수백만 명이 난리가 납니다. 왜?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안 사고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살려고 하고 살 능력이 있는데 못 산 거에 대해서는 미쳐버립니다.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네. 요즘 우리나라 택시 요금 오르고 나니까 예. 택시 잘 잡히죠. 예.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죠. 이제 예전에는 나는 택시 탈 돈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 택시 타고 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 진짜 이건 화나.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게, 요즘은 그게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지. 아니 그 나라에서 대책 세워야지 이건. 그런데 요즘은 택시 요금이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택시를 못 타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택시 못 타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화를 내던 분들이 요즘 화를 안 냅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청약통장.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 청약통장에서 무주택 기간으로 네. 많이 쌓는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청약을 할 때는 그냥 현재 집이 없으면 청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만 해야지. 그렇지. 20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넣으니까 그 누구도 집을 안 사고 기다리면서 집값이 오르면 불만 세력이 되고 그게 엄청난 유권자가 되니까
집권 세력들은 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 그래서 네.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정책적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예. 우리 부동산은 아까 저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집은 사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현금 100% 지불해서 사는 사람도 우리 안승찬 기자님 같은 분도 계시죠. 사실 안승찬 기자님이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가진 겁니다. 돈으로 뭐 아파트 한 동을 살려고 저러나 다들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대부분은 집을 살 때 내 돈 100%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받아서 하죠. 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 규제 이게 어떤 기조가 되느냐가 부동산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돈이 그 집에 20%만 있어도 우리가 다 빌려줄게요를 할지 예. 70%까지 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빌려줄 거야 나머지를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의 흐름이 또 달라지는데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어떤 기조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 뭐 무주택자들에게만 주지 말고 아니면 생애 첫 주택자들에게만 주지 말고 이거는 또 다른 정책적 판단이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걱정이지만 떨어져도 걱정이는데 예. 어느 걸 더 걱정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GDP가 까지니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 자가 보유율이 이제 우리나라도 60%까지 올라왔어요. 난리나 떨어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 있는 사람이 6할이고 예. 집 없는 사람이 4할이에요. 물론 수도권이나 서울은 집 없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지만 지방은 다 집 있는 사람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집 가진 사람들에게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 표심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재선은 안 돼요. 이거를 특히 바로 직전 대선 때 다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의 선호율이 아주 높은 지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봉선 1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가 서울로 따지면 대치동 같은 곳이에요. 광주의 대치동. 예. 그런데 이 봉선 1동은 아파트 중위값이 한때는 뭐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그 광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투표함을 까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힘 득표율이 40% 육박한 거예요. 왜?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 중과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제재에 대해서 베팅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자신들의 정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표를 찍는 거죠. 예. 이런 동네가 대전에 둔산동 이런 동네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 표를 다 합치면 30만 표가 넘어요. 결국 지난번에 이 표심만 잡았어도 뭐 정권 안 바뀌었다. 반대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년이거든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 내년 총선 때 아직까지 그 생각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야,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민심 건드렸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값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부양이 될 만한 호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내가 내 돈 가지고 온전히 저 집을 못 사는 게 화가 난 거지. 예를 들어 내 돈이 2억임에도 불구하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게 국가가 정책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평생 살면서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불만이 많이 사그라들어요. 물론 저금 어느 금리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그 화가 났냐 하면 부동산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나는 내 돈 가지고 그 집을 살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 그것도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분을 보다듬어 줘야 될 두 세력이 있네요. 하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듬어 줘야 되고 예. 하나는 돈이 없어서 내 돈 가지고는 저 동네 못 산다니까요 했었을 때 알았어. 국가가 특례 보금자리론 시즌 2, 시즌 3 이런 거 만들어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줄게라는 정책이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살 수 있게 쉽게 해주는 것과 그리고 시세를 좀 부양해 줘야 될 호재를 만들었을 때 이것도 더 떨어지지는 않을 요인들이 많아 보여요. 오른다. 저는 그래서 모른다. 정책적인 이런 얘기까지 했을 때 지난 몇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더 떨어지지는 않고 당분간 횡보만 해도 몇 년 동안 지나면 그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에서 지금 20%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한참 저점에서 하신 분들은 지금 20% 떨어졌어도 아직 손실각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아직 내가 손해오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산 금액보다 아직 거기까지도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매매조차 안 되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권은 또 바뀔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은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좋은 시절 또 올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단 안타까운 건 부동산 정책이 요즘 정책에서 바뀌면 부동산 좋은 시절이 또 옵니까? 지금 다 자꾸 풀고 있잖아요. 더 풀고 있고. 그러니까 규제를 풀면 집값은 내리고 그럼요. 규제를 좀 해줘야 네. 집값이 올라가는데 아니에요. 자, 풀어야 되는 규제가 있고 해야 되는 규제가 있죠. 집값을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은 시그널을 주는 규제들은 당연히 이건 집값을 올리는 요소고 반대로 대출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규제를 하면 이거는 오히려 집값을 또 올리는 요소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더 떨어지지 않고 예. 이 상태가 뭐 마지노선에 거의 가까웠다. 그리고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흐름은 철저히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제 전망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가 취약해진 수준이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한 수준이 됐고 결국 부동산이 실수요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디펜스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점점 실수요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지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분양 올 연말까지 10만 호까지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 서울의 미분양은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모르겠습니다. 1,000호밖에 안 돼요. 서울은 네. 미분양이 미분양에서 1,000호밖에 안 되고요. 지방 중에 세종시는 미분양이 없어요. 나머지 지역에 전부 미분양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비가 상당히 엇갈릴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동네마다 다르다. 그다음 서울 집을 살려는 분들은 얼른 사라. 이제 슬슬 살아. 자, 그리고 슬슬 여기서 살아. 오늘 10가지 요소 중에 살아. 사는데 네. 10가지 요소를 다 못 말씀드려서 예. 오늘 저도 오늘 홍보 하나 하고 가도 될까요? 네. 한번 하세요. 네. 네. 하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하고 네. 진짜. 네. 야. 여의도 아니 맨션 언더스탠딩이 있는데 유튜브를 왜 합니까? 자주 안 불러주셔서 아니, 예. 사람 많은 분들은 언더스탠딩 보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 여의도 맨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팠습니다. 여의도 맨션. 네. 한번 그래서 아까 여의도 얘기 계속했구나. 평지. 이런 땅이 없다. 여의도 막. 거기에 이번 주부터 10개 요소에 대해서 거의 30분씩 릴레이 강의를 전부 올립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서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나 드려요. 서울 중에서 안 오르는 거 하나만 찍어줘봐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이 그러냐면 네. 이게 뉴욕하고 프랑스 파리랑 런던 서울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도시들도 보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평균은 오르는데 어떤 동네는 오히려 저기 뉴저지도 아니라 저기 일리노이 한가운데 있는 옥수수밭 수준의 가격대로 떨어지는 뉴욕 한복판에 동네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그게 슬램화되는 거죠. 슬럼. 네, 슬럼화되는 거 죄송합니다. 슬램이래요. 슬림. 그래서 거기는 진짜 경찰도 잘 못 들어가는 근데 동네들 우리나라 있잖아요. 서울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있죠. 있어요? 사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네. 인제 서울인데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살다 보니 어느 지역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D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많이 사시는 지역들 네. 거기는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습니까? 안 오르고 있어요. 네, 최근에 안 오르고 있어요. 집값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내인들의 수요가 중요한데 예. 특히 그 D 초등학교로 배정받을 그 근처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거의 뭐 오히려 난리가 났죠. 하긴 그런 동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로 외국인들 들어오는 게 뭐
글쎄요. 코로나 오픈 이후에 어떤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대문 두타 뒤에가 몽골인 거리들이거든요. 거기도 인근에 몽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쪽 지역도 이제 내국인들에게는 수요에서 많이 벗어났고. 자, 그래서 이런 뭐야 특이한 이거 이런 것도 나왔네. 예. 여의도 맨션 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 PD님이. 역시 우리 의지가 있어. 예. 참. 구독자가 8,000명.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구독자 모여서 한번 저녁 회식해도 되겠네요. 2달 반 됐습니다. 아유 정말 하여튼 귀엽다. 홍보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구독자 숫자만큼이 저희는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듣다 보니까 저걸 홍보하기 위한 오늘 주제였네. 그렇습니다. 야, 완전 당한 느낌이랄까? 야, 이 큰 그림이 있었네. 큰 그림이 있었어. 아니에요.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동산을 한 번도 여기 언더스탠딩을 안 했더라고요. 부동산. 그래도 야, 많은 분들이 구독해 간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해진 소장도 뭐 어디서 하고 박정호 교수님도 다들 유튜브 하고 바쁘시군요. 언더스탠딩이 좀 되니까 뭐 쉬워 보였던 모양이죠. 근데 진짜 가소롭습니다. 이거 10만 원 어떻게 만들어요? 난 진짜 도저히 못 하겠네. 안 프로 아니면 못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 안프로님도 빨리 구독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자, 고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네. 예 이제 사기 시작해도 된답니다. 네. 슬슬 보러 다니세요. 예. 안프로님 청약 통장 자꾸 가짜만 쌓지 말고. 전 이제 진짜 살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네. 청약 통장 가점 쌓느라고 어. 빌라 안 사잖아요. 빌라가 나빠서 안 삽니까? 청약통장 까먹으면 그렇지. 안 되지. 그거 사면 청약 통장 까먹으니까 빌라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되니까 예. 다 저렇게 빌라 사기 전세 사기의 대상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박정호 교수 손가락질하십니까? 빌라 사기 아니, 대상 한국도 아닌데. 그렇다고. 빌라에 대해서도 저희 여의도 맨션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 여의도 맨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넘었네요. 네. 예.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